네,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윤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ESG라는 이슈를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SG 리스크 식별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ESG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ESG 리스크 중에서 오늘 대상인 생물 다양성 리스크를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15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업들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최근에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최근 리스크 관련된 최근 경향들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들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ESG 리스크라고 했을 때 관리해야 되는 대상 리스크의 개념이나 범위,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이 장표의 취지는 뭐냐면 과거에는 ESG가 논의되기 전에는 생물 다양성 이슈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층에 있는 리스크들 중심으로 기업들이 식별하고 준수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GMO법이라든지 여러 생물 다양성 관련된 법령들이 이 안에 있겠죠. 그런데 ESG가 논의되면서 오늘 이제 여러 세션에서 발표되는 것처럼 국제규범이나 외국 법령도 ESG 리스크의 소스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나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또는 프랑스 인권 실사법 등을 보면 결국 핵심은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기업 그리고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실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방하고 구제하고 또 1년마다 그 결과들을 공시하라는 취지의 법령들인데 근데 환경 인권 중에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논의됐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물 다양성 리스크에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을 관리해야 될 리스크로 2층의 리스크로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재밌는 건 이제 3층 부분인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사실 법 공부를 할 때는 국내 법령, 소위 말하는 1층에 있는 법령들만 공부를 했지 사실은 2층에 있는 국제규범이나 외국 법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 법령이나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ESG 논의 맥락에서는 뒤에서 또 그림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경성규범에 근거한 정부의 공적 규제에 더해서 연성규범에 근거한 사적 엔터티들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2층에 있는 규범들도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층에 있는 리스크 소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리백을 해야 될 국내 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의 갑에 해당하는 고객사가 유럽 고객사가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층에 있는 새로운 리스크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리스크 소스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고객사들의 요구 그리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정보 공개 표준들 그리고 평가 표준들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리스크들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이 장표가 제일 중요한 장표를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어렴풋이는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ESG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응해야 될 리스크가 달라졌다라는 점은 어렴풋이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들이 표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준법 리스크와 2, 3층을 아우르는 ESG 리스크를 조금 범위, 성격별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하도 여러 번 강조했던 그림인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하단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은 전통적으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정부, 환경부, 공정위 등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1층에 있는 국내 법령에 근거해서 공적 규제들을 해왔습니다. 뭐 최근에 공정거래법, 환경법, 뭐 중처법까지 사례들을 이해하실 거고요. 사실 저 부분은 뭐 과거에도 중요하고 ESG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ESG 논의 맥락에서는 정부 이외에 기업을 둘러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규제 부분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측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뭐 해외 고객사나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소비자 단체에서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 다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소송을 했냐면 프랑스에도 인권 실사법이 있습니다. 인권 실사법이 있는데 그 법에 기초해서 너희들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실사하고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가 됐고 결국은 그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그 다농이라는 회사가 탈플라스틱 방향으로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좀 푸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 이제 해외 고객사들은 뭐 최근에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공급망 업체들한테 그 협력사한테 레터를 많이 보내죠. 뭐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EU에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통과될 것이고 또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이미 올해부터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유럽에 있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실사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당신네 기업이 ESG 리스크를 있는 점들을 내가 실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코드 오브 컨덕 보낼 테니까 확인해서 지키겠다고 사인하고 체크리스트 보낼 테니까 체크해가지고 매년 우리한테 보내라라는 레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장표에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이 과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1층 그 리스크와 관련된 정부의 공적 규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측에 있는 여러 프라이빗 엔터티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 자율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어떤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망 실사법, 인권 실사법으로 논의되어지는 다국적 기업들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게 된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연성규범, 소프트로 형태로 요청이 됐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뭐 처벌받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중심으로 쭉 일련의 유럽에 있는 법령들은 경성규범, 국내 법령을 통해서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그러면 EU에서 나온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은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EU의 지침안은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기업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약간의 다른 이제 법령들을 만들다 보니까 적어도 EU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같은 대상, 같은 요건에 대해서 좀 똑같은 방향성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디렉티브를 만들어서 초안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디렉티브가 올해 뭐 확정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다면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뭐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는 EU의 유로피언 유니언의 디렉티브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향후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의 일련의 흐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사 정책을 회사 내부 정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매년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에 연동되는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정보 조달을 제한한다라는 흐름으로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층,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의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을 보시면 생물 다양성법, 유전자 자원법, LMO법 등 이미 국내에 1층에 해당하는 그 리스크 소스에 해당하는 법령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간과하고 2층, 3층에 있는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1층에 있는 리스크 소스로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유를 중심으로 ESG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법령들을 굉장히 빠르게 한국의 법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공시제도 오늘 논의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권실사 관련된 법령도 지금 EU에서 논의가 되고 이미 실행이 되고 또한 더 확대하기 위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도 뭐 의무공시 관련한 타임라인이 나오고 그 의무공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시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권실사법 관련해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법조인분들은 K공급망 실사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걸 하자는 취지에서는 어차피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법이 갈 텐데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텐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그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K 공급망 실사법을 소프트하게 빨리 도입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준비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롱텀으로 보면 한국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다만 그 법령의 파급력이 제가 보기에는 중처법에 준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규범 관련해서는 저 환경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 협약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외국 법령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쭉 가볍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외국 법령들 중에 생물다양성 관련된 법령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층 부분인데요. 3층은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한테 소위 말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고객사의 행동 강령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주요한 평가사의 평가 지표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지, 세 번째, 우리가 의무공시든 자율공시든 따르고자 하는 공시 표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 관련되고 중요한 리스크 지표 중에 1층, 2층에선 요구하지 않지만 3층의 리스크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분은 평가 지표, 에코바디스 걸 가져와 봤고요. 여기도 생물 다양성 얘기가 언급이 돼 있죠. 다음에 사스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도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바이오다이버시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질문받는 것이 윤용희 변호사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럼 이거 잘못하면 법적 책임도 져요? 소송도 당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농이 프랑스 인권실사법에 기초해서 소송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카테고리겠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첫 번째, 제품의 표시 공시할 때 ESG 정보를 오류하거나 누락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법이 적용되겠죠. 두 번째는 공시를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Securities Exchange Act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빠르게 다 드렸는데요. 좀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 2, 3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준 장표들은 아까 말씀드린 1층, 2층에 있는 규범들을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다시 한번 랩법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3층 관련해서 ESG 평가 지표에는 혹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쭉 보시면 마지막 한번 봐주실까요?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라고 한국 기업한테 묻고 있습니다. 평가하겠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 동향을 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실은 ESG의 강력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인바이러먼털 중에 기후변화였습니다. 그건 이견이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드라이버긴 하겠지만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그에 준하는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그의 공시 기준의 맥락이든 아니면 공급망 실사법의 맥락이든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기회나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시하라, 또는 우리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변 인권 환경에 역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희들이 주의 의무를 두고 감독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중 중대성과 비슷한 컨셉인 거죠. 이런 취지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생물 다양성과 탈플라스틱 규제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자,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호하자는 맥락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느 곳 발표하기 위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침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잘 봐주시고요. 그에 기초해서 처음에는 국제협약에서 논의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2층에서 국제협약에서 논의되는 것이 2층에 있는 그 외국 법령 논의로 넘어가면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다 지금 확대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층에 대한 리스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죠. 한국 법령에 1층의 그 리스크의 소스도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탈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흐름을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말씀드린 리스크 소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자회사, 공급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